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더 개벽입니다. 한 주간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지구촌 개벽 소식 전해드립니다. 기후변화로 바닷속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면서 바다의 최상위 포식자인 상어가 생존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해양 산성화로 단단한 상어 이빨이 약해지고 마모가 빨라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상어의 사냥 능력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해양 먹이사슬 전반에도 균열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독일 하인리히 하이네대 연구진은 해양 산성화가 심화될수록 상어 이빨 손상이 뚜렷해진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바닷물은 원래 약알칼리성이지만 대기 중 이산화탄소가 흡수되면 수소이온 농도가 낮아져 산성화가 진행됩니다. 산업화 이전 평균 pH는 8.2였으나 현재는 8.1로 떨어졌습니다. 이는 산성도가 약 26% 높아진 것이며 2300년에는 7.3까지 떨어져 지금보다 약 10배 더 강한 산성 환경이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해양 산성화는 이미 어패류, 산호 등 다양한 해양 생물의 성장과 면역력을 해치고 있습니다. 연구진은 흑지느러미 상어가 자연적으로 떨어뜨린 이빨 600여 개를 모아 현재 해수와 미래 산성화된 조건의 해수의 8주간 담가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산성 환경에서는 치근, 톱니구조, 치관 등 이빨 전반에서 균열과 구멍, 뿌리 부식이 두드러졌습니다. 표면이 불규칙해지고 뿌리가 약해져 쉽게 부러질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특히 흑지느러미 상어는 호흡을 위해 입을 벌리고 헤엄을 쳐야 하므로 이빨이 항상 바닷물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산성화가 심화되면 상어의 주된 사냥 도구인 이빨이 빠르게 닳고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번 연구는 살아있는 상어가 아닌 이미 떨어진 이빨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실제 상어가 손상된 이빨을 다시 단단하게 만드는 재광화 과정을 직접 반영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연구진은 산성 환경에서 재광화에도 더 많은 에너지가 소모돼 상어 생존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세바스티안 프라우네 교수는 상어 이빨 부식은 먹이 포획 능력과 에너지 섭취를 떨어뜨려 결국 개체군 적응도와 생존율에 변화를 일으킬 것이라며 기후변화는 개별 종을 넘어 먹이 사슬과 생태계 전체에 연쇄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일본이 빚의 무게에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내년에 일본 정부가 국채이자로만 약 123조 원을 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올해보다 24% 늘어난 역대 최대치입니다. 단순히 빚을 갚는 원금이 아니라 이자만으로도 천문학적인 돈을 써야 하는 상황입니다. 8월 27일 니혼 게이자이 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재무성은 2026년 예산 요구안에서 국채 이자 지출을 13조엔 이상으로 잡았습니다. 이유는 금리가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일본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최근 17년 만에 최고치인 연 1.625%까지 올랐습니다. 20년, 30년짜리 국채 금리도 줄줄이 뛰었습니다. 이 금리가 조금만 올라가도 일본처럼 빚이 많은 나라에선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일본은행이 물가 상승을 잡기 위해 기준 금리를 더 올릴 거라는 전망도 시장을 자극했습니다. 일본은행은 올해 초 기준 금리를 0.25%에서 0.5%로 올린 뒤 지금까지 동결했지만 조만간 추가 인상이 있을 것이란 관측이 커지고 있습니다. 언론은 완화 정책의 잔치는 끝났다며 일본이 이제 빚 부담 시대에 들어섰다고 평가했습니다. 정치 상황도 문제입니다. 집권 자민당이 의회에서 과반을 이루면서 야당과 협력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야당은 소비세 인하 정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정부 지출을 늘리고 국채 발행이 더 많아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시장은 일본 정부가 재정을 감당하지 못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일본의 빚 규모는 세계에서 가장 심각합니다. 지난해 말 기준 국채 잔액은 1,105조엔, 국내 총생산 대비 부채 비율은 236.7%에 달합니다. 이는 그리스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게다가 저출산과 고령화로 복지 지출이 계속 늘어나 내년 예산 요구액은 120조엔을 넘을 전망입니다. 이 중 복지 예산만 35조엔에 달해 전체 지출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도 일본의 재정 상황은 매우 나쁘며 그리스보다도 심각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일본이 지금과 같은 부채 구조를 유지한다면 앞으로 더 큰 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경고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장내 미생물 조절을 통해
자폐 스펙트럼 장애 치료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자폐증은 유전적 요인이 핵심으로 알려졌으나 이번 연구는 장내 환경이 증상 발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규명했습니다. 포스텍 생명과학과 융합대학원 임신혁 김태경 교수와 박철훈 박사 연구팀은 ASD 발병에 관여하는 장내 미생물과 면역 반응 메커니즘을 세계 최초로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무균 상태에서 자란 유전자 변형 ASD-G 모델을 제작했는데 장내 미생물이 전혀 없는 경우 자폐 특유의 행동 이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는 미생물이 자폐 증상 발현의 필수 요인임을 입증한 것입니다. 또한 연구팀은 장내 미생물이 뇌 속 면역세포의 염증 반응을 촉진하고 특정 염증성 T세포가 자폐 발현에 관여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염증성 경로를 차단하자 신경 염증이 줄고 행동 이상이 완화되는 결과가 나타나 장, 면역, 뇌를 연결하는 새로운 메커니즘이 드러났습니다. 세부 분석 결과 장내 미생물이 신경 전달 물질인 글루타메이트와 가바의 균형을 변화시켜 뇌 기능에 영향을 주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이 균형이 깨지면 흥분과 억제 신호의 조화가 무너지면서 행동과 인지 기능 이상으로 이어집니다. 연구팀은 이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기반 대사 산물 예측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분석 끝에 글루타메이트를 흡수하고 가바를 생성하는 프로바이오틱스 균주, 락토바실러스 루테리를 찾아냈습니다. 이를 쥐에 투여한 결과 신경 염증이 줄고 행동 이상이 예방되는 효과가 확인됐습니다. 임신혁 교수는 자폐증을 단순히 유전 질환이 아니라 장내 미생물 조절을 통해 관리할 수 있는 면역 신경계 질환으로 보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약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에 실렸습니다. 중국 정부와 연계된 초대형 사이버 해킹 작전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FBI와 국제정보당국은 중국 국가안전부가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해커 조직 솔트 타이푼이 전 세계 80여 개국의 핵심 기반 시설에 침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해킹을 넘어 국가 안보 차원의 중대한 위협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FBI와 미국 사이버 안보국이 8월 27일 공개한 37쪽 분량의 기술 보고서에 따르면 솔트 타이푼은 최소 2019년부터 미국과 동맹국의 군사, 교통, 통신망 등 주요 인프라에 장기간 은밀히 침투해 왔습니다. 해커들은 주요 통신사를 비롯해 600개 이상 기업과 기관을 공격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FBI는 이 과정에서 100만 건이 넘는 통화 기록과 문자 메시지가 탈취됐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정치권 고위 인사의 통화 내용까지 감청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충격적인 점은 미국 정부가 법원의 승인 아래 합법적으로 감청을 진행할 때 사용하는 시스템 일부까지 해커들이 침투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감청 기록과 실제 통신 데이터가 결합될 경우 중국 측이 정교하고 입체적인 정보 분석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안보 비상사태에 준하는 심각성을 띱니다. 솔트 타이푼은 중국의 민간 사이버 보안 기업과 연계돼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 기업은 인민해방군과 국가안전부의 제품과 서비스를 납품하며 사실상 국가 차원의 해킹 작전에 동참했습니다. 해킹 방식은 최신 공개 취약점을 집중적으로 악용하는 전략이었습니다. 잘 알려진 보안 결함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네트워크 백본 라우터의 펌웨어를 변조, 장기적인 은닉 권한을 확보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파이브 아이즈 동맹국인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뿐 아니라 독일과 일본,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 13개국이 공동 대응에 나선 국제적 협력의 상징적 사례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영국 NCSC 관계자는 중국 내 상업체들이 국가의 지휘 아래 전 세계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FBI는 이번 사건을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사이버 첩보 작전 중 하나라고 규정하며 모든 기업과 기관에 긴급 점검과 보안 패치를 권고했습니다.